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접어든 평범하게 그지없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일남이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약간 돌아있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았다 보니 배우자도 저만큼이나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평범하긴 평범한데 술만 마시면 길바닥에 드러누워 잠드느라 소식이 끊기는 더러운 술버릇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껏 살며 제 인생에 찾아왔던 가장 큰 시련이자 보통스럽지 않은 반전이었습니다. 그 덕에 이 남자랑 아이 낳고 살았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고요. 술버릇부터 고쳐놓고 난 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만 제가 40대에 접어들고야 말았어요. 아이는 보기 좋게 포기를 했고요.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 맞는데 남편을 만나 보지 못한 반전 모습을 목격하며 조금씩 제 삶은 평범함에서 이상한 쪽으로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삶에 큰 변화를 준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사연을 적고 있네요. 남편이 제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시어머니는 제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랍니다. 어디에 얼마나 제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지는 지금부터 세세하게 풀어볼게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표현해보자면 이분은 앞뒤가 굉장히 구린 분이세요. 며느리인 저의 평가니까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정말로 앞뒤가 구리세요.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과 제 사이의 이간질로 인해서 한동안은 제가 마음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라고 하시면서 잘 챙겨주시는 듯 하더니만 뒤에서는 남편을 붙들고 제가 미련스럽다며 뒷담화를 엄청 깠더라고요. 행동이 굼떠서 시어머니가 꼭 시켜야만 움직이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도 답답해 죽겠다고 말이죠. 말을 꺼내는 것도 속으로 한참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 게 꼭 가식덩어리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서 한동안은 정신이 멍해 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저를 향한 평가였기에 인생을 다시 태어난 듯 황망했죠.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스피드 하나만큼은 최고라 여기며 살던 저였거든요. 느리고 답답하고 속에 꿍해놓고 사는 게 싫어서 행동 하나만큼은 결단력이 빠르다 자부하는 저였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도 일처리가 늦은 부하 직원을 보면 속이 답답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 저였고요. 누구보다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뚫고 나가고 누구보다 빠른 대사로 뒤처짐을 경계하며 살던 저였는데 그런 제게 답답하다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뒤에 제 행동을 좀 더 고쳐보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일부러 더욱 빨리 몸을 움직였고 내가 나서서 잔일을 하기를 원하는 건가 싶어서 저 혼자 부엌에 죽 치고 서서 설거지를 해보기도 했죠. 그러자 그때부터 어머님은 뒷담화를 멈추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잡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의 가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머님은 모든 게 괜찮아졌다는 듯이 앞뒤 태도를 명확히 하셨답니다. 더 이상 뒷담화를 할 것이 없다는 것 마냥 말이죠. 하지만 잠깐의 뜸을 들이고서 또 이놈의 이중적인 병이 도지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안 낳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신 겁니다. 앞에서는 요즘은 그게 대세다.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마. 라며 쿨한 척을 하시더니 정작 뒤에서는 또 남편을 붙잡고 제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뒷담화를 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여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냐고 말이죠. 본인 입으로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니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셔놓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욕보이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으시지 말이죠. 그걸 또 전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이런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남편이 믿다가도 뒷담화를 한 시어머니가 믿고 또 그런 와중에 같이 누워 사는 남편이 밉다가도 또 멀리 사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부터는 절대 평범한 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존재로 속을 썩였죠.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확 터져버리려고 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앞에서 싱글방글 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뒤에서는 또 딴 말을 하겠지 싶어 말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거나 말 섞기 싫다는 뜻의 표정을 짓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먼저 나서서 방방 뛰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눈치 보게 한다면서 말이죠. 왜 밖에서 기분 나빠온 걸 시댁 안에서까지 보이려고 하냐며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정작 본인 때문에 화가 날 줄도 모르고 밖에서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려 한다며 저를 막 혼내키는데 억울하기도 했지만 별말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화가 나면 싸우기라도 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표정만 구기고는 각 잡고 있던 제 잘못도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와중에도 시어머니께 별말을 못한 채 수긍만 하고 잘못했던 백기를 먼저 들어야 했네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정작 제가 싫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랑 보이지 않는 간격을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언제 누구 하나라도 삐끗하면 싸움이 터질 텐데 그게 무서워서 일방적으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유지한 채로 시댁에 가면 늘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바빴고 잘 지내고 온 날이라 할지라도 어제 어디서 제 뒷담화를 깔지 모른다는 생각에 진심을 느낄 수는 없었답니다. 남보다 못한 사위와도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아니냐면서 그 나이에 눈물까지 자주 훔치셨습니다. 자신을 쏙 빼다 닮고 가장 아끼며 키웠던 큰딸인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지 않고 마음고생이 심한지 살이 쪽쪽 빠져가는 걸 누구보다 안쓰러워 하셨던 거죠. 옆에서 지켜보며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번은 결혼 2년차에 저희 아버지가 남편과 저의 대화를 엿들은 적도 있었어요.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 눈치 없이 우리 엄마가 알면 자지러지시겠네 라며 저한테 속삭이듯 말을 했거든요. 친정에 와서 제 손으로 과일 깎은 걸 가지고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질투할 게 뻔하다며 하는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빠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리 큰 이쁨을 받지 못한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시모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 후로는 별의별 것들을 사다 주면서 제게 기쁨을 주려 하셨어요. 이를테면 생일이 아닌데도 카페 쿠폰을 보내주신다거나 생일일 땐 꼭 제가 가지고 싶은 걸 미리 물어보셨다가 사주시면서 말이죠. 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빠 눈에는 제가 아이 같아 보이는 건지 저희 아버지는 꼭 제게 선물을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여전히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가끔씩은 심심하다며 드라이브를 나가는데 저를 동행해 가기도 하셨죠. 그런 아버지께 저도 늘 가까이에 있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고요. 그러던 중 제가 2달 전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뭘 가지고 싶은 게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었고 제가 나이도 있는지라 아빠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따로 사려 하지 마시라며 말렸죠. 그런데 아빠가 생일날 엄마랑 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선물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1, 200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500만원 호가하는 명품 가방 말이죠. 아빠가 딸내미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사주고 싶었다면서 그걸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비싼 선물은 제 남편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아놓은 돈도 있으셨고 저나 동생들 모두 다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가져다 드리는 용돈도 제법 두둑했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재테크에 능하셔서 젊은 시절 벌어놓은 돈도 제법 있었고요. 부모님이 어려운 지갑 사정을 감안하고 사주신 가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딸 자식 챙긴다며 명품 가방을 사주셨던 사실은 너무나 송구할 따름이었어요. 내가 좀 더 재밌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렇게까지 비싼 가방을 사주시려 하진 않았을 텐데 나에게서 이렇게라도 좋은 걸 해주며 기쁨을 주려 하셨나 싶더라고요. 참, 자식으로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냥 비싼 가방을 받았다고 좋아라만 할 수도 없었고 기뻐라 할 수도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놓인 채로 부모님 앞에서는 가면을 쓴 채 철없이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며
누구보다 좋아라 했네요. 그런데 그 가방의 존재를 시어머니가 알아보셨어요. 남편이 신이 나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이 사람 생일 선물로 명품을 사주셨는데 엄마는 뭐 없냐고 하면서 그 와중에 철딱서니 없이 시어머니께 제 생일 선물을 찾은 겁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인데 선물을 사놨을 리가 있냐고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는 제 선물을 찾았던 거죠. 아빠가 사주셨던 가방의 존재까지 털어놓으면서요. 그리고 그 후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제 명품 가방만을 찾으셨어요. 제가 오건 말건 아들이 오건 말건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으셨고 오로지 가방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 가방은 뭐냐? 이거냐? 이게 아닌데 왜 안 들고 왔어? 나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요. 그 바람에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메고 갔던 가방을 그 후에 시댁을 방문할 때 맸고요. 그날 어머님은 니네 아버지도 참 나이 먹은 딸한테 이게 뭐니? 얼마나 돈이 남아 돌면. 라고 하면서 가방을 한참이나 만지작거리셨어요. 앞뒤가 워낙 다른 분이신지라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가방이 닿을까 걱정이 될 만큼 그걸 만지작거리니까 저도 슬슬 기분이 안 좋긴 했으나 그걸 달란 소리는 안 하니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본인도 시아버지가 사주신 명품 가방이 2개 있으면서 난 이런 걸 언제 받아보나 라고 하며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꺼내는 것도 살짝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새로운 가방을 또 선물 받고 싶어서 질투작전을 벌이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며느리한테 가방을 시댁으로 들고 오라고 하신 걸로도 모자라 이런 걸 언제 받아보자는 말을 해가면서 관심작전을 펼쳤던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가방을 하루 좀 빌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별말 안 했거든요. 그냥 집에서 메고 있겠다고 황당하게 말씀을 하길래 시아버지 앞에서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새 가방을 받아내려 저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에 별 경계를 하지도 않은 채 그러라고 했습니다. 분명 집에서 가지고 있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후 저는 가방을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먼저 돌려주겠다는 말을 안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가방을 돌려받으러 집에 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바쁘다고 집에 없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제가 집에도 못 오게 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와라와라 노래를 불러가면서 저를 찾으시던 양반이 말입니다. 제 가방에 행방을 찾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이러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가방을 얌체처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었던 마음에 하루빨리 내 가방을 되돌려받겠다며 연락을 취했죠. 집에 놓고 가시면 제가 들어가서 그냥 가지고 나오겠다고도 해봤고 저녁에 바쁘시면 하루 정도 시간 되는 오전에 우리 집에 들려서 가방만 놓고 가시라고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은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제 명품 가방도 소식이 딱 끊겨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무려 한 달을 버텼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신 가방을 제대로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고 그러고는 무려 한 달이나 가방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그 한 달 사이 저를 집으로 부르기는커녕 연락조차 닿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자기 아들인 제 남편하고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노릇이었죠. 평소 같으면 며느리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이랑은 꼭 통화를 하던 어머님이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의심이 증폭되었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을 해서는 오늘은 당장 끝장을 봐야겠다면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예고도 없이 시댁을 방문했었고 남편조차 몰랐어요. 시댁에 들이닥치니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바쁘시구나 싶어서 황당하던 중 시아버지께는 제 가방만 찾고 돌아가겠다면서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급기야 가방 없다? 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하시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가방이 왜 없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물으니 더 자세한 대답은 당연히 회피하셨고요. 시어머니가 메고 나가신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 잡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어머님을 만나 가방을 돌려받겠다면서 시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어도 괜찮으니 약속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오히려 시어머니 망신을 줘서라도 가방을 낚아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얼버무리셨어요. 제가 급기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시어머니를 찾았더니만 그제서야 정말 어렵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여행 갔다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는 허락도 안 구하고서 제 가방을 여행 갔는데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아직 3달이나 남아있었던 자기 칠순 여행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네요. 당장 시어머니는 연락이 안 되는데 여행을 떠나셨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 집안에서 답답해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한테 화풀이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앞에서 막 신경질만 내다가 일단 집을 나왔고 그로부터 3일 내내 시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매일같이 퇴근하고 시댁을 찾았어요. 어머님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에 대해 시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신 바람에 하는 수 없다며 제가 시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은 거죠. 그리고 저는 무려 일주일이 또 지나서야 시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정말로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말입니다. 피부가 새까맣게 타서는 누가 봐도 휴양지에서 놀고 먹다 온 모습이더라고요. 집으로 찾아온 저를 보며 기겁을 해서는 진보다리를 숨기려 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어머니께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 가방을 제 손으로 뒤졌습니다. 내 아빠가 주신 선물만 찾고 집에 돌아갈 거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한 채 제 손은 누구보다 열심히 어머님의 여행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제 명품 가방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소 난폭한 제 모습에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더니만 내 가방 어딨냐고요. 당장 내놔요. 라고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는 저를 향해 처절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없어. 라고요. 뱉어낸 말에 책임을 져야 했고 답은 없다 싶었던지 눈을 질끈 감은 시어머니 감이 오더라고요. 어디다 잃어버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왜요? 왜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만요. 세상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팔았다네요. 친구한테요. 친구네 부부가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에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놨었는데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버린 바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친구는 졸지에 여행을 혼자 갈 처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걸 같이 가주는 대신에 저한테서 받은 그 명품 가방을 친구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여행 경비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친구분께서는 요즘 명품 가방이 재테크용으로도 좋다면서 덥석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화가 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 여행 가방을 집었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쳐 가면서 고릴라를 방불케 하는 역정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내 가방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다 못해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2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죠. 내 가방을 멋대로 판 대가로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면서 시어머니 가방을 제 팔에 맸거든요. 그러자 어머님 난리시더라고요. 야, 니네 부모님은 여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이에 40 넘은 자식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는 거지. 우리는 난 내 인생에 그게 마지막 명품 백들인데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이딴 걸로 며느리랑 몸싸움을 해야겠냐? 라고 하면서 그 가방을 도로 달라며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셨죠. 노인네가 어찌나 힘도 센지 또 목소리는 어찌나 꺼렁꺼렁하게 크던지요. 내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다 싶으면서도 이런 찌질한 모습까지 있으셨나 싶어 오만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나이를 먹고도 여태 명품 타령을 해대는 꼴이 절대로 멀쩡해 보이진 않았네요. 오히려 추잡스러워 보였으면 몰라도 말이죠. 그러니 저는 더욱 치열하게 어머님의 딱 2개 남은 그 명품 가방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팔에 고정시킨 후 들고 뛰쳐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제 이거 제 거예요. 제 가방 도로 가져다 놓기 전까지는 이건 제 겁니다.
일주일 안에 안 들고 오시면 저 이거 싹 다 팔아버릴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밖까지 맨발로 쫓아나오셨지만 저를 잡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전 정말로 일주일 안에 어머님이 내 가방을 돌려놓지 않으신다면 이 가방들을 팔고 남긴 돈으로 아빠가 사다 주신 가방과 똑같은 걸 도로 살 예정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빠가 실망하시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잘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똑같은 가방을 사놓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님은 일주일 안에 제 가방을 돌려주지 못하셨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매일 친구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별별 살려달라는 소리까지 하시더니만요. 결국 시간 안에 가방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시면서 저는 계획했던 대로 어머님의 명품 가방 2개를 중고 사이트에 팔아 넘겨버렸답니다. 정말로 재테크가 되는 건지 생각보다 가방값이 후했어요. 그리고 전 그 돈을 매장에 들고 가서 아빠가 사주셨던 가방 모델과 똑같은 걸로 도로 샀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아빠가 주신 명품 가방을 지금 현재 들고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여행 한번 간 것과 명품 가방 3개를 퉁친 꼴이 되었답니다. 제가 가방을 이미 팔아넘긴 줄도 모르고는 여전히 돌려달라 문자도 보내오고 계시는데요. 전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잠수를 타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방을 팔아넘긴 걸 말씀 안 하셨듯이 저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다 아시게 되어도 소용없네요. 이미 2개의 가방은 팔아넘겨졌고 저는 제 가방을 더 이상 어머님께는 보여드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게 며느리 가방은 왜 함부로 손을 대다 못해 친구한테 넘겨서는 이사단을 만들어내신 건지 그 나이에 명품 거리는 것도 참 추접스럽고 그 나이에 며느리랑 가방 하나로 몸싸움을 한 것도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내 친정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런 가방을 마음껏 사줄 거라고 단정 지으신 것도 큰 실수였고요. 지금 제 심정은 이런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란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쪽팔립니다. 한 번도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지만 이번 일로 인류애까지 상실된 기분이랄까요. 어머님은 지금쯤 자기 가방 한 방을 두고서 얼마나 똥줄 태우고 계실런지 안 봐도 뻔한데 그걸 가지고 또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라 슬굼기도 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라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열불과 쪽팔림을 누군가와 나눠보고 싶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려요. 저는 서울 사는 29의 20대 여자이고요. 6살 연상의 남편이랑 3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직업은 둘 다 보통의 월급쟁이 직장인이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 쭉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만두고 한량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혼 직전에 지금의 회사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제 취업에 성공한 회사이기도 했고 또 요즘은 혼자 버는 걸로는 여유 있게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결혼하고 나서도 버티며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빨리 되어버리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홀몸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요즘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고 그래서 적당한 나이에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스스로에겐 너무나 빨리 찾아온 아이였어요.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 20대 사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바로 결혼도 하고 임신까지 해버리니 저는 완전히 진상의 사원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이죠. 최대한 동료 직장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서도 이 회사를 꼭 끝까지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살고 싶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계속 회사를 나갔고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달이 되어서까지도 회사에 붙들려 있으니 그제서야 직원분들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육아휴직도 안 쓰고 이렇게 몸을 무리해가며 일을 열심히 하냐며 말이죠. 그 정도로 제가 쭉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첫 애인데도 불구하고 뱃속 애걱정도 제대로 하지를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을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 차릴 때 그래도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 하나 전세를 구할 정도의 돈을 모아놓지 못한 상황이었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 있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재 모으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된 저로서는 결혼 자금이라고 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서로의 부모님께 도움을 얻어보게 되었답니다. 그것만큼은 가장 하기 싫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집값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한테서 받을 수 있는 여유자금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남편은 꼴랑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전세금 하나 구할 수 있는 돈도 없는 형편이었으면 그냥 결혼 생각은 하지 말고 혼자 쭉 연애만 하면서 살 것이지. 왜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여기저기 돈 때문에 혼란스럽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우리 친정도 여유가 많이 없는데 그렇게 부족한 돈으로 결혼을 해서 고생할 바에야 그냥 우리는 연애만 하면서 이대로 재밌게 살자며 제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접기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걸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대로 대출을 왕창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대출금을 갚으면서 직장에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누누이 말했죠. 그런데도 그 고비를 넘어서고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면서 바득바득 우긴 것도 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보다 안 되겠다며 돈을 더 보태주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들고 와주신 5천만 원에 대출 조금을 더 받아서 저희는 전셋집을 구했고 시댁에서 받은 2천만 원이랑 부가적인 수입을 더해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 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께 갚아드리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뱃속에 아이까지 가져버렸으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일을 해야겠다 싶었죠.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이것저것 다 저질러버리며 무책임한 모습도 없잖아 많이 보였었는데요. 부모가 되고 난 후부터라도 제발 돈 문제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더 혹사시켜가면서 회사에 출근을 했고 막달이 되었어도 일하는 것에 있어선 거리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산후조리를 빨리 끝내고서 임신 전에 그 가벼운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죠. 아주 푹 쉬다가 나와서는 아주 진득하게 직장을 다녀볼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만큼은 들어가는 돈이 분명 아깝긴 했으나 최저 비용만을 들여서 푹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했어요. 제 일을 대신 봐주는 분들이 계셔서 잠이라도 제가 더 많이 잘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런데 출산하기 넉 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옆에서 산후조리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머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산후조리는 잘해야 하니까 좋은 데로 알아봐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후로 저만 보면 산후조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여자가 임신을 했다가 출산하는 과정이 예전엔 아주 평범한 일과 같은 거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유난스럽다는 말도 살짝 돌려서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 챙기는 게 왜 유난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다들 애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낳지를 않으니까 이왕 낳는 거 좀 더 신중하고 또 몸 신경 쓰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은 거겠죠. 라면서 대책도 없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논쟁을 시어머니랑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 완전한 생각도 아니었고 이런 생각을 굳이 해본 적도 없었지만 둘러둘러 말씀을 드렸죠. 빨리 복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으나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쏙 빼놓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점점 더 자주 산후조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걸 아주 설교하듯이 해댔어요. 처음엔 그게 다 유난스러운 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만 제가 몇 번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치고 또 공감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니 설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산후조리에 쓰이는 돈이 많이 든다던데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가 더 나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저희 남편의 도련님까지 아들 둘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서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라고 불편해만 하지 말고 오히려 엄마가 해주는 따신 집밥을 먹으면서 네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푹 잠을 자고 싶은 거라면 병원보다는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최고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는 당연히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봐주면서 옆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 절대로 신생아 육아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셨고요. 그러니 저도 순간 솔깃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서 빠져나가는 산후조리비가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점점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자기가 돈도 딱 50만 원만 받고서는 한 달가량 저희 집에 있어주겠다고 하시고 제 입에 들어갈 밥부터 시작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남편의 밥상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문제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다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슬슬 출산이 임박해 갈수록 어머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어져 갔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산후조리원에 쓰이는 돈을 최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돈백은 2주 동안 우습게 깨졌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달가량 저희 집에 와서는 산후조리원에서 해주는 것을 돈 50만 원에 해주겠다며 부담을 절대 가지지 말라 말씀을 하니 저로서는 그래도 되겠다 하는 심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전 결국 더 큰 돈을 쓰면서 잠만 자고 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푹 자며 시어머니께 내 새끼를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곤 정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를 않고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후 이틀 동안의 입원을 거쳐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서는 시어머니시라고 할지라도 내 몸부터 챙기며 빨리 회복을 하고자 했죠. 산육기 기간인 출산 후 6주 동안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 잠 푹 자고 잘 먹으면서 출근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그 계획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실제로 어머니께서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야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 출산한 후에 자기 약속 있는 걸 깜빡한 바람에 바로 올 수가 없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시면서 빈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 집에 가면 뜨신 미역국을 바로 먹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서는 결국 남편에게 SOS를 쳤고요. 남편이 해온 애매한 미역국을 먹으면서 제 아이까지 직접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믿고서 산후조리원에 가질 않았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기분이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남편 미역국을 받아 먹으며 살아나려 하던 입맛이 뚝 떨어졌고 남편이 출근한 동안에 저는 혼자서 애를 보느라 정말 누워있는 건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찾아와서는 미역국 해놨네? 그럴 줄 알았다. 원래 여자는 생존 본능이 있어서 지 먹을 건 알아서 해먹더라. 라면서 남편이 해놓은 미역국을 구경만 하며 추가 요리는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남편이 해놓은 그 미역국을 직접 한 그릇 먹겠다며 잡수시고는 맛대가리가 없다고 짜증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남편이 해준 거예요. 어머님이 집에 안 오시는 바람에 라면서 떽떽거리면서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이 멋쩍어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남자가 밖에서 돈 벌다 보면 요리는 못할 수 있는 거지. 어쩐지 맛이 좀 모자르다니. 그래도 우리 아들 기특하네. 마누라 준다고 미역국도 다 만들고. 라고 말입니다. 도무지 요리를 하겠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준비를 하지도 않는 어머님의 모습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신 것일 테니 저는 일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좀 자야겠으니 애를 돌봐달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 본인이 주무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아이한테 모유수유를 하고서는 애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부르는데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설마 사람이 죽었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는 방 밖을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 작은 방 안에 어느새 이불까지 친히 깔아놓고서는 잠을 퍼질러 자고 계시더라고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온 사람이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는 사이에 이불 깔고 드러누워 잘 생각을 했다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죠.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을 할 때까지 아주 코까지 골아가시면서 편하게 잠을 자셨고 저는 누가 출산을 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지 분간도 안 갈 만큼 저 혼자 얘를 돌보다가 미역국도 직접 끓여 먹기까지 하며 제 몸을 저 스스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사흘 정도로 시어머니께 딱히 도움받는 것 없이 지냈고요. 슬슬 제가 이대로면 그냥 시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때에 시모께서 한 방을 크게 터뜨려 주셨네요. 그날은 남편이 해준 미역국을 진작 다 먹고서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계속 먹다가 그것마저 다 떨어져서는 먹을 게 없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돕겠다 와주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미역국 좀 끓여놔 주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역국이 다 떨어졌어? 그거 하나 좀 불려놓기라도 하지. 라면서 심드렁하게 불만스러운 대답을 하더니만 알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대답을 듣고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좀 보다가 쓱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만 가득한 시모 표정이 열받아 죽겠고 저럴 거면 왜 자기가 산후조리를 잘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서는 우리 집에 온 걸까 싶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럽기도 했어요. 누워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향한 불만 때문에 기분이 꽁해져서는 마음이 심란했고 애 걱정을 뒤로 한 채 제 몸부터 잘 챙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애 걱정을 계속하면서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음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이러다가 출근하는 날에 계속해서 몸을 끙끙 앓아가며 출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모로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제대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던 중이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긴 하는 건지 뭔가 자꾸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대요. 그래서 전 당연히 어머님이 미역국을 드디어 만들어주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좀 쉬어보려 했는데요. 어디선가 불현듯 익숙한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냄새는 마치 제 오감을 완전히 자극함과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레 양은 냄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냄새였죠. 저도 모르게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게 뭔 냄새지? 라며 육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설마 하면서 아이를 잠시 혼자 내버려둔 채 후다닥 부엌으로 나가봤죠. 하지만 부엌에 도착을 함과 동시에 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 냄새의 진위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게 너무 익숙했던 그 냄새는 바로 컵라면 냄새였어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이더라도 냄비 안에다가 물을 끓이고서 면을 익히는 4분 정도의 정성도 들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컵라면 하나를 발견하셔서는 그 안에 끓는 물을 부어놓고서 면이 익길 기다리며 식탁 위에 올려만 놓으셨더라고요. 미역국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미역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았고 제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두르자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니 미역을 풀리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들고 너 배고픈 것 같은데 그냥 컵라면부터 먹으라고. 나중에 네 남편 오면 미역국 제대로 해서 줄게. 라고 말해줘. 출산은 내가 했는데 미역국은 남편이 퇴근하면 만들어주겠다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애기 모유수유도 해야 하는데 이런 며느리한테 컵라면을 먹일 생각을 다 하시다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코에서는 헛바람이 새어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컵라면을 먹지 않으려 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해서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분이 안 풀려 끙끙 앓았어요. 온 집안에 라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고
얘는 엄마 기분도 모른 채 제 발소리에 깨서는 막 보채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점점 블랙홀이 되어가는 껌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제대로 먹은 끼니도 없는데 밖에서 나는 라면 냄새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던 바람에 결국 그걸 또 처먹었고요. 라면을 먹으면서 전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혼자 눈물을 그렁그렁 거렸어요. 차라리 그 돈 50만 원을 친정 부모님께 더 얹어서 드리고서는 친정에 가서 지낼 걸 싶었나 하는 후회도 들고 왜 내가 친하지도 않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고서는 시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부탁했나 싶어 또 망연자실했죠. 여러모로 후회가 많이 생기는 저의 결혼생활 자체에 한탄스럽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컵라면 반 정도를 먹다가 갑자기 생각의 현타가 밀려와서 남은 컵라면은 죄다 싱크대 위에 버렸고요. 그냥 시어머니께 일을 아예 떠밀듯 맡겨놓은 채로 전 방 안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내 집에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으면 그에 합당한 노동이라도 최소한 해달라는 저의 투정이었습니다. 대놓고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싸웠다가 돈 50만 원도 날리고 산후조리도 다 날려버릴까 싶어서 화를 내지는 못한 채 눈치라도 좀 먹으라고 한 짓이었죠. 얘를 그렇게 어머님께 나물러라 맡겨놓고서는 모유수축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해놓고선 제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와 깨어보니 거의 저녁 9시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남편한테는 밥을 다 차려주신 건지 부엌에 나가보니 씻을 그릇들이 아주 한가득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저를 보면서 엄마 깼다 라고 하며 반갑게 맞이를 해주는데 저는 시어머니 생각에 도저히 남편을 보고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컵라면 하나 띡 차려주시던 양반이 자기 아들한테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을 해먹이신 건지 아주 부엌을 가니 치울 것들이 한가득이었고 전 그만큼 화가 더 치밀어 올랐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라고 하면서 출산한 제 앞에서 힘들단 소리를 잘도 꺼내시는데 그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씻고 난 후 애를 좀 보다 바로 방 안으로 들어봤어요. 제가 자는 동안 남편이랑 어머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애를 봐주신 걸 알고서는 내가 그냥 모른 척을 하면 지들이 알아서 애를 보긴 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방 안에 들어와서는 혼자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고요. 그러다가 또 밤 12시가 겨우 넘어가는 그 시각에 눈이 떠졌어요. 아까 컵라면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아주 익숙한 냄새에 의해서 제 눈이 그 밤에 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애만 조용히 숨소리를 내면서 곤히 자고 있었고요. 애가 깰까봐 저는 출산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발꿈치를 치켜 들어 올리기까지 하면서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자마자 정말 바로 그 익숙한 냄새의 정체를 또다시 확신하고야 말았어요. 그건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이 밤에 막 치킨을 주문한 건가 싶어서 이 시간까지 문을 여는 치킨 가게가 근처에 있었나 의아해하던 중 밖에서 시어머니의 쥐새끼 같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이거 시켰다가 네 마누라가 깨서 얼마나 놀랬는지 문 밖에서 치킨이 식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 보니 치킨이 식은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아들이랑 좋다고 그걸 맛있게 나눠 먹느라 쩝쩝거리는 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까지 들려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치킨 한 조각 나눠주는 게 아까워서는 아까 제가 일어났을 적에 치킨이 집에 도착을 했음에도 모른 척 그냥 그걸 집 밖에 놔뒀나 보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는 인기척도 안 하고 지들끼리 먹으려고 배달원한테는 배달시에 문도 놓고 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컵라면 반만 겨우 먹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도 뭐 하나 얻어먹지를 못한 채 굶주려 하면서 억지로 잠을 들려 했었고요.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내고 있던 그 사이 시어머니는 더 영악한 짓을 하면서 저 혼자 치킨을 주문하고 지 아들하고만 먹으려 했던 겁니다. 그걸 또 이 새벽에 저하고 아이가 모두 잠든 사이에 둘이서만 쪼르르 부엌에 나와서는 그걸 처먹고 있는데 그러니 저 두 모자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어 줘야겠다 싶었죠.
뭘 쳐드시고 있나? 라면서 불현듯 나타나 두 사람한테 말을 거니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치며 자빠지려 하셨고 남편도 놀랬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여보 라고 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놀래 자빠진 시어머니가 더 놀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치킨박스 하나를 통째로 들고서는 싱크대 위에 가져다 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틀어버렸죠. 어머님은 저한테 오늘 컵라면 하나 겨우 만들어주시더니 산후조리도 안 하는 남편한테는 저녁밥도 차려주시더니만 야식도 시켜주셨나봐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일을 낳은 줄 알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니 남편은 컵라면만 먹었다고? 당신이? 라면서 저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는 저한테 산후조리를 잘 시켜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도 제가 컵라면 하나만 먹으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에 많이 놀란 듯 보였고요. 제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나는 당신이 모유수유한다고 음식은 밥 말고는 안 먹는 줄 알고서 딴엔 배려를 한다고 조용히 나와 먹으려 한 건데 오늘 컵라면을 먹었을 줄은 몰랐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엄마를 저 따라 째려보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눈을 피하다가 말씀하시대요. 아니 제가 입맛이 없어 보였어. 컵라면 하나 먹으면 입맛이 살겠거니 했지. 라고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애가 자고 있는데 조심하지도 않고 신나는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앞에다가 대고서 침을 튀겨가며 말했죠. 목소리 안 낮춰요? 산후조리 돕겠다고 온 거 맞아요? 이럴 거면 돈 50만 원 도로 물리고 집으로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님 없이 저 혼자 제 몸 챙겨가면서 산후조리를 해왔는데 남은 한 주 동안은 못 할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남편 앞에서 서름이 폭발해서는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면서 천하의 나쁜 년이 따로 없네. 라며 가슴을 쳐댔어요. 빨리 몸조리하고서 회사 가서 돈을 벌어와야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고 내 새끼도 잘 키울 텐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 몸과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악마라며 시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막 뱉어냈어요. 마음 같아선 욕을 확 짓거려주고 싶었는데 차마 욕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욕만 안 섞었을 뿐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란 말은 다 담아내선 시어머니를 욕보였죠. 이 정도 욕을 먹었으면 이제 제발 당신 집으로 꺼지시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흥분을 해서는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면서 본질과는 다르게 제 말투를 가지고서 트집을 또 잡으셨고요. 돈 50만 원을 못 돌려준다는 말을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다 갈래 라면서 짐을 싸는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자신을 잡아주겠거니 싶었는지 짐가방 하나 싸는 데에도 아주 세우라 내오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가 잠에서 깨버렸는지 울어버린 바람에 제가 남편을 등 떠밀듯 안방으로 밀어 넣었고요. 저하고 시어머니만 남아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 가방을 대신 싸드렸습니다. 안 가려고 잔머리 굴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 돈 50만 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으려니 그 50만 원에 우리 인연은 여기서 완전 끝내버리자고요. 50만 원 받고 앞으로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짐가방에 억지로 옷가지를 바리바리 싸집어 넣고서는 그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곤 현관복도에 그 가방을 던져버리니 시어머니는 불현듯 가방을 잡겠다고 집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그 길로 현관문을 닫고선 잠금장치까지 추가로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집에 가라니까요? 뭐 더 괴롭힐 게 있다고 우리 집에 있겠다는 건데요? 집에 가시라고! 라면서 더는 소란 피우지 말고 가라며 문을 쾅쾅거리며 겁을 주니 어머님도 그 새벽에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소란은 더 못 피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하는데 제가 보란듯이 남편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밖에서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죠. 마누라 산후조리도 괴롭힌 양반한테 어머니 대접해주길 바란다면 당신도 사람 아닌 거지.
지 새끼한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마누라한테 컵라면이나 먹이고 미역국 한 번을 안 끓여주신 시어머니신데 내가 어른 대접 해드리길 바란다면 당신도 똑같은 놈인 거야. 똑같이 쓰레기 되기 싫으면 당신 엄마가 그냥 알아서 집으로 꺼지시도록 가만히 있어. 아님 나 당장이라도 이 집 전세 빼고 내 친정 갈 거니까 당신도 당신 집으로 쫓겨나 각오를 하던가. 라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처음엔 시어머니 걱정을 하는가 싶더니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가, 엄마.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카카오 택시라도 불러드리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아들이 불러준 카카오 택시를 타고서는 요요히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더 말도 못 붙이고서는 이대로 며느리랑 영영 쌩까고 살게 될까 싶어 불안하셨는지 더 소란을 안 피우고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곤 다음날에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신 산후조리를 제대로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오시는데 다 필요 없다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얼굴을 안 보이는 게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아들 부부의 행복을 빌어주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분노에 차서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곧 출근을 해야 하는 저는 이제라도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들어선 친정엄마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고서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만 내내 먹으면서 거의 좀비처럼 누워만 있었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저희 엄마 눈치에 제 눈치를 보고 사느라 아주 군기가 단단히 잡혀있는 중이랍니다. 산후조리 해준다고 집에 와선 컵라면 하나를 끓여준 걸로도 모자라 남편만 쏙 불러선 야식까지 쳐드시려 하신 우리 어머님. 당신의 영악함은 정말 인정합니다만 그 영악함으로 평생 큰 며느리를 잃게 되실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